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이 제6강 금융상품 제10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6강이죠. 자, 보면 그 10분 문제 보면 이 실세 금리를 반영한 확정 금융상품. 앞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이 실세 금리를 반영한 요 확정 금융상품에는 요 우리 양도성 예금증서 CD, 그 다음 표지음, 그 다음 환매조건부 채권, 이거 외에도 우리가 보면 후순위채라든지 또 금융채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은 특히 좀 잘 봐두셔야 될 게 요 양도성 예금증서 CD하고 요 표지음하고 그 다음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볼 때 요 양도성 예금증서하고 요 표지음은 할인식으로 거래됩니다. 할인식으로. 보통 이 CD는 주로 보통 선이자를 떼고 이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사가는 거예요. 그 만기에 요 액면 금액을 그대로 이 만기에 이 정서를 제시하면 은행에서 그 액면 금액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표지음은 앞전에 회사에서 회사가 발행한 음을 좀 싸게 사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다시 재발행한 음이 표지음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은 말 그대로 나중에 똑같은 요 채권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요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사거나 팔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 이러한 요 채권을 보통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양도성 예금증서하고 표지음은 할인식으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요 환매조건부 채권은 확정이자예요. 확정이자로 딱 주면서 나중에 이 확정이자를 갖다가 다시 내가 지급하고 사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 보면 요 양도성 예금증서하고 요 표지음은 중도 해지나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도 해지나 환매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때 중도 해지나 요 환매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걸 발행한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가 이러한 CD나 이러한 금융상품,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서 요 자체를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요 환매조건부 채권은 주어진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환매를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자체가 환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채권이기 때문에 환매자가 들어가는 것만 중도 해지나 환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근데 얼마든지 이런 만기 전에 이걸 발행한 금융기관이 요 자체를 회수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요 자체는 우리가 뒤에 보면은 어디를 통해서요? 즉 증권사나 종금사 등을 통해서 모두 다 유통은 가능합니다. 유통, 즉 매매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유통은 다 가능합니다. 유통은 모두 다 가능해요. 근데 중도해지나 환매가 안 되는 것은 CD와 표지음이고, 가능한 것은 환매자가 들어가는 것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표지음 같은 경우 또 한 개 재밌는 것은 표지음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앞전에 보았던 우리가 양도성 예금증서나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또는 뒤에 가면 우리가 후순위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표지음만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뒤에 좀 더 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봐보죠. 자, 그대로 보고요. 자, 10번. 실세금리를 반영한 확정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융상품에는 앞은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 그 다음 환매조건부 채권 RP, 그 다음 표지음, 그 다음 앞에 설명했던 금융채 또는 후수채 등이 있다. 이미 한 번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CD와 표지음은 할인식으로 거래가 되고, 이것만큼은 중도 해지도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모두 다 양도는 가능하다. 즉 매매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기관인 증권사나 종금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뭐는 가능하다? 양도는 할 수 있다. 즉 유통은 가능하다. 그 다음 후순위채는 발행은행의 파산 시에 주주와 다른 채권자보다 잔여재산에 대한 상환 순위가 후순위를 가진다 해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후순위채 같은 경우에 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자, 발행한 은행이 파산하면 이때 누가 이 잔여재산에 대한 상환순위, 잔여재산의 상환순위가 더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 후순위채를 제외한 뭐요? 자, 일반 채권자가 제일 앞섭니다. 채권자가 1순위고 그 다음 순위 2순위 이게 1순, 그 다음 2순위 내려가는 게 자 1순, 2순위 뭐예요? 앞에 후순위채예요. 후순위 채권자. 후순위 채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 3순위 주주예요. 1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순, 요게 2순, 요게 3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보다 순위가 높다 이 말이지 주주보다는 순위가 앞섭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금융채는 중도 환매가 되지 않지만 정권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뭐요? 중도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자, 바르시고. 그래서 암기할 때는 그냥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것은 중도 해지나 환매 가능한 것은 뭘까 하면은 환매 조건부 채권만 가능하다 이 보면 돼요. 환매자 들어가는 것만. 다음. 자, 그래서 한번 10번에 이건 한번 별표 쳐놓고 봐주셔야 되고요. 자, 11번. 다음 보기는 실세금리를 반영한 확정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상품의 종류가 순서대로 옳게 별된 것은.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이걸 잘 정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만기 이전에 발행은행에서의 중도 해지 또는 중도 환매가 가능한 것 하면 하나밖에 없댔죠. 환매자 들어가는 것만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죠. 자,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댔죠. 그럼 뭐다? 표지음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RP와 표지음이 들어가는 것을 찾으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항이 되죠. 다음 12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택연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한번 좀 참고로 보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가 있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주택연금이라 쓰기도 하고 주택연금이다 쓰기도 하고 정확한 표현은 주택노후연금이에요. 주택노후연금이에요. 주택노후연금. 혹시 종전에 제가 책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항을 보면 이게 같은 말 또 영을 하면 이게 영모기지고요. 이어서 영모기지 론이죠. 자, 보통 이제 이 주택을 1주택을 보유해야 되거든. 보유한단 말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세 이상. 이때 예전에는 부부가 종전에는 자, 만약에 요 주택 소유로 되어 있는 갑이 만약에 60세 이상이 만약에 갑이라 하고 만약에 배우자를 만약에 순위를 한다면 이때 종전에는 연령을 따졌어요. 연령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뭐요? 갑과 을의 나이 연령 따져봅니다. 갑의 연령이 만약에 우리가 자 65세이고 을의 연령이 만약에 그러니까 갑이 주택 소유에 지금 현재 등기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 소유자입니다. 을이 만약에 순이 만약에 50이라면 자, 갑은 60세 이상인데 배우자가 60 이상이 안 되죠. 이때는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정된 것은 이때도 가능해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려부로 바뀌기 때문에 좀 혹시 종전에 철가 있는 사람들은 좀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택 노후연금은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모두 만 60세 이상이 된다면 틀립니다. 개정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는 60세 이하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요? 시중은행, 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요 시중은행에 요 주택을 뭐요?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때 요 주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어디요? 자, 주택법상 주택이면 되는 거예요. 자, 저 주택법상 해도 되고 그냥 우리 등기법상 해도 됩니다. 등기법상 주택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자,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요 노인복지주택이 우리말 하면 이게 뭐예요? 실버주택입니다. 실버주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이제 뭐예요? 이 시중은행은 집을 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요 사람에게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거예요. 연금 형태로 생계비를 뭐예요?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나중에 요 노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나중에 요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주택을 처분해서 자기가 뭐예요?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 가는 거예요.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노부부들에게 매달 생계비를 뭐요? 지급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는 하자 없고 2번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그래서 시가는 9억 원 이하이 됩니다. 보통 9억 원 우리가 뭐요? 이하면 됩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통 우리가 고급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택 및 지자체가 뭐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노인복지주택이 우리말로 하면 뭐다? 실버주택. 자, 종료시 연금 지급 총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자, 이제 요 노부부가 모두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연금 지급 총액하고 연금 지급 총액, 연금 지급 총액이 뭐겠어요? 이때 계속 살아 계셨을 때 준 그 원금에 합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자, 이게 바로 뭐예요? 말 그대로 시중은행이 받아가야 될 돈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 보니까 주택 처분 가격이 나오겠죠? 주택 처분 가격이 나오겠죠? 팔아보니까. 근데 주택 지급 총액을 해보니까 주택 처분 가격이 만약에 이게 3억이 나왔어요. 근데 연금 지급 총액을 해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얼마더라? 이게 2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3억을 팔아가지고 은행은 2억을 회수해가고 1억이 남죠? 남는 1억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만다고요. 다시 이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자, 돌려준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 등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된다. 근데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주택 처분 가격은 그대로 3억인데 받아갈 돈을 해보니까 이게 4억이에요. 그럼 4억이 되면 이거는 1억이 부족하죠. 1억이 이거는 부족한 거죠. 부족합니다. 이 경우는 법정 상속인에게 요 1억을 달라 하고 뭐요? 청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청구할 수가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게 보통 이제 이 돈은 법정 상속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는 청구됩니다. 주공에 청구됩니다. 이는 주공에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공에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살아계실 때 보증료를 납부한단 말이에요. 납부하면 그 보증료가 보험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받아둔 그 보험을 가지고 그 보증료를 가지고 이걸 지급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중은행한테. 그래서 이거는 잘 나오니까 시험에 좀 한번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 지급 총액이 주택 처분 가격보다 적어서 돈이 남을 때는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되지만은 만약에 주택 처분 가격이 보다 연금을 받아가야 될 지급 총액이 더 커서 부족할 때는 이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 그 답은 사망이 틀렸죠. 이때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다. 또 법정 상속인에게 시중은행은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주택재산세가 25% 감면되고 대출 이자 비용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연 200만원까지 해줍니다. 밑에 4번 참고 보시고 좀 봐야 될 것은 1항, 2항, 3항 위주로 보시고 한 개 더 보신다면 이걸 맞는다. 자, 한 개 더 보신다면 이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적용은 변동금리입니다. 자, 받으시고 3번 받으시고 13번 자, 은행의 신탁 상품 중 금전 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신탁이라는 말은 신탁이 나오죠. 신탁. 자, 그 신탁이 나오는데 이 신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 이 말이에요.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탁의 종류를 보면 자, 앞쪽에 보면 이 신탁이 붙어요. 붙는데 요 앞에 바로 신탁이 앞에 뭐가 붙냐 이 말이에요. 앞에 딸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금전자가 붙으면 여기에 금전자가 붙으면 바로 앞쪽에 금전자가 붙으면 이거는요 금전신탁이에요. 근데 금전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채권자 이런 거 붙으면 이거는 자산신탁이라 불러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금리가 뭐 채권신탁이다.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채권신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신탁의 종류를 결정할 때 이때 이 앞에 금전자를 들어가는 이거는 금전신탁이라 하는 거고 앞에 채권자 붙는 이런 거는 금전 외 신탁 또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재산신탁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뭘까 이 말이에요. 이때 붙는 이게 뭘까? 신탁회사가 있으면 자, 말 그대로 이 맡기는 자가 보통 뭐예요? 우리 위탁자로 불러요. 위탁자. 자, 위탁자가 자산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산을 맡길 때 최초에 어떤 자산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즉 맡긴 자산을 말합니다. 이 자산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이익 배당해 주세요 하고 뭐요? 맡긴 자산.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위탁자가 신탁회사에게 최초에 주는 게 금전이면 이는 금전신탁이고 금전 말고를 줬으면 이는 뭐다? 이는 재산신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보죠. 그 밑에 보면 13번에 자, 은행의 신탁 상품 중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다 좋은데, 그죠? 이 맞춤형 신탁이 있는데 이 맞춤형 신탁 자체를 보통 우리가 같은 말로 특정 뭐요? 자, 금전신탁이다 이렇게 불러요. 금전신탁이다. 신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특정 금전신탁을 보통 우리가 보통 맞춤형 신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요 맡기는 이 위탁자가 금전은 맡겼는데 신탁에서 맡겼는데 이러이러한 자산에 뭐요? 투자해서 나한테 수익을 배당해 주세요라고 뭡니까? 이때 투자할 자산을 지정한 거예요. 이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투자할 자산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탁에서 당시 그냥 알아서 요 금전을 이용해가지고 자산을 불려서 내게 배당해 주세요 하면 이는 불특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금전 신탁이든 특정 금전 신탁이든 다 금전을 맡긴 거예요. 금전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다 금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항 맞춤형 신탁을 같은 말로 뭐다? 특정 금전 신탁이다. 이 말 바꿔서 쓰기 때문에 한번 제가 써본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주택 채권 신탁이 있어요. 금전 채권 신탁이에요. 이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채권이 붙었죠? 이는 금전에 대한 채권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산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은 금전 신탁이 아닙니다. 자, 3번. 불특정 금전 신탁. 이거는 뭐예요? 금전을 맡기는데 신탁회사 당신이 요 돈을 당신이 수익성이 높은 곳에 알아서 잘 투자한다. 이걸 배당해 주세요 하는 이게 불특정이에요. 그러면 특정 어디에 투자할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금전신탁입니다. 금전을 맡겼으니까.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이것도 이거 비슷한 건데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꼬박꼬박 뭐 한다고요? 자, 연금 형태로 예금을 하는 거예요.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예금 하거나 해서 나중에 또 아니면 또 자산을 맡기도 나중에 금전 맡겼다가 나중에 뒤에 노후 생활에 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금전 신탁입니다. 한번 봐주시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를 봐놓으세요. 자, 뒤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봐주시고. 근데 참고로 뒤에 보면 연금 계좌가 있어요. 요 연금 계좌. 뒤에 밑에 정리되어 있죠? 요 연금 계좌는 좀 봐주셔야 돼요. 연금 계좌. 요 연금 계좌 이것도 금전 신탁이에요. 신탁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이것도 꼬박꼬박 뭡니까? 이것도 꼬박꼬박 금액을 적립하거든요.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55세부터 뭔다고요? 15년 차까지 요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연금계좌입니다. 근데 연금계좌는 이게 예전에 이게 개인연금이라 불렀었어.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연금저축으로 이름 바뀌었고, 지금 현재 연금계좌 또는 신연금저축으로 지금 최근에 이름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에는 혹시 가입한 사람들은 나는 개인연금에 가입했는데 또 나는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라고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름이 연금계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 요구 좀 봐두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예금자 보호대상입니다. 보호대상이고, 자, 이것의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단 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는 나이는 제한이 없는데 이는 국내 거주자만 가능해요. 국내 거주자만 가능해요. 또 누구는 안 된다. 이는 외국인 거주는 안 됩니다. 자, 외국인 거주는 안 된다. 외국인 거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주자만 가능하다. 가입 조건은, 자, 적립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돼요. 최소 5년보다 길어야 되고, 이는 만 55세 이상까지 적립해야 됩니다. 만 55세 이상까지 적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면, 자,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이제 55세를 넘었으면, 그때부터 15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해 가야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한다. 자, 이 외에 좀 봐야 될 것은 간단하게 그냥, 밑에 보면, 자, 납입 한도. 그 밑에 박스 있죠? 가입 조건에 납입 한도. 납입 한도는 분기별 납입 한도 없이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기별은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근데 연은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1,800만 원 속에는 대리연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자, 불입액의 100%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100% 가능한데, 만약에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공제 가능하다. 연 400만 원. 400만 원 이하면 400만 다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400만 원 넘었으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물론 400만 원 속에는 대진연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 분리과세 나왔죠? 분리과세에 과세 한도는 연간 1,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는 사적 연금만 가능해요. 공적 연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는 사적 연금만 가능하고, 뭘 안 된다? 공적 연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우리가 이 연금 계좌에 가입했다가 이걸 해지합니다. 해지하면, 자, 기타 소득세 20%를 과세합니다. 또, 자,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도 20%가 기타 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 이 해지를 했을 때 단 이거는 해지 가산세는 없습니다.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를 20% 부과하는 건 있지만 해지 가산세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 한번 알아죠. 외국인 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공적연금도 대상이 아니다. 해지 가산세는 없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적립기간은 5년 이상이지만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15년 차까지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수령해야 한다. 이걸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14번. 이것도 지금 이제 이번에 이름 바뀌면서 조금 2013년 1월 1일부터 개칭된 거니까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입 연령은 자, 만 18세 이상이고, 앞전에 얘기했지만, 요거는 뭐가 없다, 이제? 가입 연령 제한 없다. 가입 연령 제한 없습니다. 자, 제한 없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적립기간은 뭐야? 10년 이상 아니죠. 적립기간은 언제? 얼마? 5년 이상. 5입니다. 5. 와, 자,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 55세까지 적립을 해야 된다. 만 55세 이후에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안에서 뭐요? 자, 15년 차까지입니다. 15년 이상이고 15년 차까지 연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다음. 이게 또 원이 아니죠. 자, 15년 차까지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틀렸고, 밑에 해설이 있죠. 다음 세 번째. 분기별 납입 한도는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포함해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거주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거주도 가입할 수 있다. 틀렸죠. 소득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까지 있다. 되고요. 그 다음 연금 계좌 한도 보죠. 자, 적용되는 세제로서 틀린 것은 소득 공제 한도는 연간 얼마? 퇴직금을 포함해서 400만 원까지. 그럼 소득, 이 연금에 가입한 게 뭐예요? 연간 300만 원 미만이라면 다 되겠죠. 자, 근데 400만 넘었으면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분리과세 한도는 연간 뭐예요? 1,200만 원까지. 200만 원인데, 자, 그런데 이거는 공적연금은 제외되고 사적연금만 가능하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1,200만 원 속에는 뭐만 분리과세 한도는 뭐다? 사적연금만 그렇다. 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을 받거나 또는 해지나 또 일시금 수령할 때는 그 금액에 뭐요? 초과 소득세가 20% 부과세된다. 부과. 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한 경우. 자, 5년이 필요 없습니다. 중도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 해지 가산세는 없다. 해지 가산세는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 다음 16번. 다음은 생명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생명보험 물어봤죠. 자, 이게 나오는데. 자, 생명보험에 보면, 우리 크게 생명보험, 보험은, 그 다음, 손해보험, 해보험, 그 다음, 사회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이 생명보험은 사람의 말 그대로 뭐요? 이 생명.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겁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이 관계된 게, 이게 보면 뒤에 뭐 있어요? 사망보험. 그 다음, 생존. 살아계신 분 하는 거예요. 생존보험. 그 다음, 생사 혼합보험. 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명보험이라 하면 보통 사망보험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없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라 하면 사망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나중에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생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나중에 사망을 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 거죠. 근데 누가 타요? 이는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자가 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자식들이 많이 타가죠. 타인이 타가는 거예요. 생존보험은, 자, 나이가 70살까지 당신이 살아계시면, 만 70살까지 살아계시면 보험금을 주겠다는 게 이게 생존보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거고, 생사혼합. 이거는 70세까지 살아계시면 돈을 주겠다. 그 대신에 그 안에 사망하면 또 뭐 한다고요? 사망보험 주겠다. 이런 혼합보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말한다 봐야 돼요. 그 다음 손해보험 하면 뭐 있어요? 이는 보통 재산이에요. 재산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있어요? 자동차 보험. 그 다음 또 우리가 뭐요? 뭐 부동산 화재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뭐 또 우리 앞에 선박, 해상, 뭐 보험 이런 거, 그죠? 또 자동차 같은 거, 트럭, 운송보험 이런 것들. 재산이 망실됐을 때, 손실이 입었을 때 쓰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손실입니다.
매기는 것은 손해보험이고, 사회보험은 이건 말 그대로 공적보험이에요. 공적보험. 공적보험이죠.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최저 생활보증이죠. 국민의 최저 생활보증. 최소 생활보장. 그럼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 이런 것들. 뒤에 가면 또 우리가 고용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보험. 옛날에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16번에 뭐 물어봤어요? 다음 중 생명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어요. 그럼 볼 필요 없이 다 좋은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제가 어디 속한다 했죠? 국민건강보험은 말도 이런 공적보험으로서 국민 최저 생활보장관계 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그 답은 1번이 아니죠. 정답이죠. 다음 17번. 생명보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정확히 물으면 이거는요, 생명보험 중 화재,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래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냥 생명보험의 특징이 아니라 하면 뭐다? 이는 사망보험 말하는 겁니다. 현재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현재 돌아가신 게 아니라 미래에 돌아가시는 거죠. 자, 이 말이고, 효용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이 보험금을 다 먹는 사람이 수혜 대상이죠. 대부분 본인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자가 아니라 누구다? 타인입니다. 아들이나 딸, 자식 있는 사람이겠죠. 답은 2번에 틀렸죠. 본인이 아니라 타인. 아들, 딸 있는 사람이겠죠. 자녀. 자, 그 다음 효용의 인식 시점이 현재가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했는 그 미래에 돈을 타는 거니까, 타는 그게 뭐다? 효용이 인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효용이 돈을 타는 그 금액이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화폐 가치로 얼마 산다. 얼마 보험금 받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18번 맞죠? 자, 생명보험료의 계산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자, 우리 뒤에 가면 보험에 쭉 보면, 자, 이렇게 보통 하죠. 자, 보험의 가입자가 말 그대로 고객, 계약자, 보험 계약자, 즉, 보험의 가입자, 즉, 고객이 보험사에, 보험회사와 계약을 딱 해가지고, 자, 매달 또는 일본 기간 단위로 약정된 기간마다 또는 보험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거기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네, 들어가죠. 들어가는 이게, 한 번씩 들어가는 이게 1에 들어가는 이 돈이 우리가 보험료라는 거죠. 보험료라는 거죠. 이 보험료는 또 매달 또는 분기별로 들어가는 이는 매기 들어가는 매기 납입액이에요. 납입액을 보험료로 한다는 거죠. 매기 납입액. 그런 다음 나중에 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겁니다. 보험 계약을 하죠. 자, 계약을 할 거예요. 자, 당신이 예를 들면은 사망을 한다든지, 가입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 각종 발생하면 이때 주겠다는데, 이때 주는 것을 뭐 한다고, 이는요, 분명히 이거는요, 이 보험료보다 훨씬 큰 거죠. 이걸 묶어줄 거예요. 그죠? 묶어줄 겁니다. 그럼 받을 때는 푼돈을 받고, 줄 때는 이렇게 발생하면은 목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목돈으로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럼 보험사가 들어오면은 받는 이 돈은 만다고 받는 이 돈은 말 그대로 원금의 성질이죠. 원금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잘못되면은 이 돈보다 훨씬 큰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는 들어온 요 돈을 가지고 이걸 또 돈을 더 불려야 돼요. 불리는 이게 바로 이자 수익 같은 거인데다가 이자 수익 등 수익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그죠? 펀드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거 갖다 다시 묶어서 나중에 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이만큼 들어오겠다 하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율이에요. 이율이라는 게 이율. 들어온 돈 이거. 수입 이게 이율이에요. 이율. 그 다음에 자, 이때 받내는데 이때 돈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사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통 이게 사망이 올 때 이때서는 이게 뭐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사망률이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시겠다 하는 게 있죠. 사망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이게 보면은 요 사망의 대뿐 아니라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거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업비예요, 사업비. 사업비란 말이에요. 당시 뭐 예를 들면 병을 입원한다면은 암 뭐 많잖아요. 이게 쭉 짜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주겠다, 이게 얼마 주겠다 막 논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보험회사는 뭐예요? 받아문 이 보험료에다가 이때 지급한 요게 보험금인데, 준 돈이 보험금인데, 받은 거는 푼돈이고 줄 때는 이보다 훨씬 큰 돈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보험료 이걸 받아 먹을 때는 보험료가 커지는 요인은 이게 받아물 요 돈을 이보다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이 말이죠. 보험료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 요인은 이자 수익 이율이 뭐예요? 이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율이 클수록 이게 이율 크면 이게 상당히 크면 만다고요? 이걸 작게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율이 애정 이율이 클수록 뭐야?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애정 이율 자체가 이게 뭐야? 이게 높아지는 거 아니냐면 그죠? 높아지는 거는 애정 이율이 작을수록 이율이 작으니까 수입이 적어지니까 이거 모아주려면은 이 보험료 갖다가 뭐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자 이때 사업비 자체가 뭐야? 나중에 나갈 돈이 클수록 그 다음에 사망률이 이게 높을수록 여러 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률은 높을수록.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통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고려된 요인이 보통 세 가지인데, 물론 이거는 생명보험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생보험 중 사망보험일 때 그 애정 사망률은 높을수록, 애정 이율은 낮을수록, 그 다음 애정 사업비 들어가는 게 이게 많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보험료는 비가도성의 원칙. 이때 요 보험료 자체는 이제 원칙인데, 이 보험료를 계산한 원리입니다. 원칙은 비가도성. 다시 말하면 요 계약자가 분기마다 또는 매기마다 뭐예요? 지급하는 이 금액이 너무 크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좀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 비가도성. 그 다음에 충분성의 원칙. 이때 보험료든 요 이자 수익이든 이걸 딱 했을 때 이때 1인이 발생했을 때 이 돈이 잘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돈을 확보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성의 원칙. 그 다음 한 개 더 뭐예요? 공평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각자에게, 그러니까 각각 갑, 을, 병 여러 사람에게 뭐예요? 보험료를 결제하는 이것은 각자 공정하게, 즉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 다음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3요소에는 앞전에 다 이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뭐예요? 애정이에요, 애정. 실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정 사망률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애정 이율은 낮을수록, 그러니까 애정 이율은 낮다 해야 됩니다. 애정이 잡아야 됩니다. 낮을수록입니다. 그 다음 애정 사업비도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럼 애정 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겠죠.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애정 사업비를 또 높을수록. 보험료 중 보험사업 운영 경비 비율인 애정 사업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상승하고, 사망률은 높을수록, 애정 이율은 낮을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해야 되죠.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애정 이율은 낮을수록. 그래서 이거 제가 잘 봐두라는 거예요, 이거. 애정 이율 이거는 낮을수록. 높을수록이 아닙니다. 애정 이율이 뭐요? 작기 때문에, 수익성이 작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보험료를 많이 받아놔야 되죠. 그래야 돈이 충분성의 원칙에 어울리겠죠. 자, 받으시고 조금 참고로 봐두시래요. 이게 정해놨으니까. 실제는 아직 모르는 거죠. 실제는 되어봐야 아는 거니까. 자, 변액보험 19번에 유니버스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겠지만, 변액보험료 이거는 이때 들어오는 보험료 있죠. 보험료. 보험료 자체 일부를 이런 수익성 있는 데다가 뭐요? 이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펀드 등의 이 펀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이 성과를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급하는 요 목돈, 즉 보험금에 붙여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변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변액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